자, 전 시간에 우리가 처분행위에서 처분의사를 보았잖아요. 처분의사가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필요설의 입장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판례를 하나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2017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죠?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는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 3번도 중요하고 4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자, 이 판례를 보기 전에 제가 한 사례를 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보고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한번 보세요. A가 있습니다. B가 있고요. A가 B를 속이죠. 기망을 합니다. 기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한 장을 들이밉니다. 물론 A는 뭐 보험사일 수 있고 아니면 뭐 동네 선후배 관계일 수 있고 학교 선후배 관계일 수 있고 언니 오빠 관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B가 착오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B가 계약서를 대충 읽어봐요. 계약서를 대충 읽어본다고. 읽어보는지 안 읽는지 어쨌든 별 신경 안 쓴다고. 아이 뭐 선배님이 나를 속이겠어? 아니면 언니 오빠가 나를 속이겠어? 라고 해서 언니 말이 뭐 다 맞겠지 뭐. 그치? 라고 이렇게 믿고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는 척하면서 이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해줍니다. 그쵸? 나중에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나중에 이 사람은 큰 손해를 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손해 발생이 사기죄 요건은 아니지만 일단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A는 사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기가 돼야 안 돼요. 분명 A는 계약서를 줄 때 그랬어요. 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봐.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인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이 나를 철저히 더 믿으니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것이 종전 판례입니다. 종전.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판례였습니다. 사기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분명 나는 분명히 계약서를 뒤밀었고 내가 분명히 계약서를 뒤밀 때에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약서가 뭐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충 읽어보는 척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어보는 척 하면서 그냥 바로 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해버리면 계약서는 그 즉시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것이 계약서라면 계약서에 약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약관에 있는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너는 분명히 이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스스로가 사인하지 않았느냐? 그럼 계약서 효력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사기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판례가 밑에 있는 2017년도 판례가 현재 이 판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기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B는 이 사람이 나한테 알려준 대로 나한테 구두로 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알려준 대로 믿고 내가 그 말 그대로 믿고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서명을 해서 그 서명을 한 결과 그 처분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줬다면 이 자체가 사기가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옛날 판례 같은 경우는 왜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랬냐면 이 처분행위를 할 때 이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 처분행위잖아요. 처분행위고 지금 사인을 해줄 때 처분의사를 기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잖아요. 근데 옛날 판례는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처분의사라고 하는 것은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필요하다. 결과가 이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네가 고려하고 사인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판례가 바뀐 것은 이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필요 없다는 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판례 1번. 이 피해자가 사인할 때의 그 처분 의사는 내가 어떤 착오에 빠져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즉 계약서에다 사인한다는 그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 행위가 가져오는 그 계약서의 결과 있잖아요. 계약서의 결과.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결과물, 그 계약서의 결과물, 그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지. 옛날에는 이것까지 요구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서를 꼼꼼하지 읽어보지 않고 사인했다라고 했을 때 너는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한 결과까지는 필요 없고 네가 A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꼬드겨서 어디 사업에 투자하면 좋다는 그런 달콤한 말로만 믿고 그대로 계약서 읽어보지 않고 사인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그 인식만 갖고서도 충분하다는 거죠. 결과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조그만 글씨를 가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과거의 판례인데, 자,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그 옛날 판례들을 다 바꾸겠다 이거지. 그쵸? 옛날에는 이걸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딴 게 필요 없다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A가 나를 그럴듯하게 속여서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갖고 그래서 B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A에게는 충분히 사기죄가 되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죠. 자, 판례 2번 가볼게요. 같은 취지입니다. 자, 피기망자 즉 B가 기망을 당한 결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그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면 이 결과, 이 계약서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 막대한 결과 있죠? 불이익되는 결과.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이게 바로 계약서 서명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처분 의사는 있다고 봐야 된다는 이러한 판결 유지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사례가 바로 3번이죠. 서명 사치입니다. 서명이 뭐야? 사인한 거지. 사치, 사기쳐서 나한테 서명을 받아간 거지. 그겁니다.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한 처분 문서에 내가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면 결국 손해가 초래가 되었잖아요. 그랬다면 이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 결과가 가져오는 그 효과를 그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쵸? 따라서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처분 결과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뭐죠? 서명하는, 날인하는, 도장 찍는 그런 행위죠. 그런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었다고 한다면 처분 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례가 바로 4번이라고요. 자, 피고인 등이 토지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갑 등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이 날인하게 하는 것이 뭐야? 이것이 바로 서명 날인한 행위죠. 요거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한 거야. 자, 인감을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갑 등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을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했다라고 했을 때, 비록 이 피해자가 내가 서명 날인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손치더라도 나를 속여서 서명 날인을 받아갔기 때문에 사기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됐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됐고 쭉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처분 행위자입니다. 자, 처분 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자,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면 자, 이 그림이죠? A가 지금 나를 기망하잖아요. 기망하잖아요. 내가 착오를 일으켜서 내가 처분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착오를 일으킨 자와 처분행위자는 이퀄 관계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재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일치하는 것이 노트에서 보는 당사자가 2명 등장하는 이 사실관계에서는 일치하죠. 이 사람이 곧 피해자니까. 그쵸? 자, 그러나 피해자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제 등장인물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삼각사기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등장인물 3명 나오죠. 지금까지는 제가 등장인물이 이 2명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1명 더 나오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A가 사기꾼이죠. A가 B를 기망하고 기망을 당한 B가 착오를 일으켜서 처분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야. 다른 사람. 이 사람이 피해자인 거야.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B하고 C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동일인이 아니지만 지금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C인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3명 나왔다고 해서 삼각사기야. 삼각사기. 삼각사기. 근데 이 B하고 C의 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그때는 이것이 사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은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완화해서 권한이라고 하면 좀 더 범위가 좁잖아요. 권한이 아니라 B가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만 있으면 돼요. 권한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지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지위설이야. 지위설. 여기 있네. 지위설이라고. 자, 밑에 보면 자,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면 이게 권한설이고요. 그쵸? 근데 권한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지위만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 지위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위설은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어떤 사람이다? C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친권자, 대리인, 후견인뿐만 아니라 가족, 가정부, 종업원 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즉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A는 이 사람에게 사기를 안 치지, 얘한테 사기 치지. 자, 보세요. 자, 강남에 큰 빌딩 있잖아. 큰 빌딩. 이 빌딩 주 같은 사람은 놀러 다녀요. 여행 다녀요. 여행 다닌다고. 이 빌딩을 누가 관리하지? 누가 관리해? 빌딩 안에 있는 수십 개의 사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누가 관리해? 관리인이 이 사람이 관리를 하지. 봉급받고 빌딩 건물주로부터 봉급받고 이 사람이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이 있잖아요. 이 빌딩 뭐 맨 꼭대기 상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잖아요. 강남 못 가봤어요? 강남 가봤잖아요. 이 사람이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각종 등기라든지 사무실에 관련된 무슨 게 다 여기 이 사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기꾼이 야한테 접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처분행위를 해주죠. 등기를 뭐 넘긴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행을 떠난 이 건물주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삼각사기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행위자, 이게 누구야? 피기망자지. 이 사람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면 좋고 권능이 없더라도 지위만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설이라고 했을 때는 권능에만 국한하지만 지위설이라고 했을 때에는 권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위설이라고 한다라고 노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가 나오는 것이 하위 점유자인 종업원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상의 대리인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소지자인 거야. 가족관계에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면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권능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절도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지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례에 나올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지위 관련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소지자는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법원이야, 법원. 법원 또는 법관. 즉, 이 B가 누구일 수 있다? 이 B가 법원일 수 있다. 법원. 즉, 그러니까 A가 법원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야. 처분행위는 승소 판결이지. 승소 판결. 판결에서 승소를 얻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임야가 있단 말이죠. 빌딩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법원을 속여서 사기치니까 이 임야나 빌딩을 내가 뺏어오는 거야. 그것이 뒤에서 나오는 소송사기라는 겁니다. 소송사기는 이 삼각사기에서 구체화된 한 어느 특정 분야가 구체화된 것인데 삼각사기의 일종이다는 것이죠. 그건 별도로 뒤에서 따로 배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위설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지위설이라고 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애가 있어. 지위가 없는 애들. 그게 바로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이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없어. 공무원에는 등기 공무원도 있고 특허청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은 없다. 근데 법관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지. 됐죠? 다 판례입니다. 다시 교재에 와볼게요. 지금 사례 읽었습니다. 자, 그럼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죠. 자, 삼각사기 형태입니다.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 이게 삼각사기라고요. 아닐 때에는 피기망자가 그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 권한이 있거나 지위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이 피기망자가 갖고 있는 거야. 서류를. 뭐 등기라든지, 그치? 자,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이 사기꾼에게 걸려 넘어가서 이제 서류를 처분하게 되죠. 이때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는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쵸? 피해자는 모르지. 당연히 피해자가 이걸 알면 이걸 처분하게끔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 지금 재산이 지금 뺏기고 있는 건데. 당연히 어긋나겠죠. 어긋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피기망자는 그러한 권능이나 지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삼각사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정되지 않는 판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등기공무원 나옵니다. 타인 명의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래서 등기 공무원을 속였다는 거죠. 위조해서 제출했고 이 공무원이 깜빡 속아 넘어가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이 등기 공무원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사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특허청 공무원도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조해서 제출하였고 결국 자기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색깔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하나만 더 볼까요? 이 판례 볼게요. 자, 여기 꺽쇠 1번을 보시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했고 처분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의 지배된 행위여야 하고 이때 피기망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권한 동그라미. 그렇다고 해서 권한설이 아니에요. 좀 더 완화해서 지위설이면 족하다. 근데 여기서는 권한이라고 명시했을 뿐이다. 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를 읽을 텐데 이 사례에서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을은 갑에게 나에게 사업자 명의 갑에게 무슨 호텔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호텔을 운영하면서 세금 나오죠. 그쵸? 또는 채무관계도 있을 텐데 모두 내가
변제할 테니까 너한테 손해 가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나한테 제발 명의 좀 빌려달라. 이렇게 속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갑은 명의를 빌려주죠. 빌려주는데 각종 세금이나 채무가 나한테 안 나와요. 나한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이 지금 사기꾼인 갑에게 지금 명의를 빌려준다. 세금이나 채무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도록 할 테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갑이 세금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명의자한테 세금이 나오잖아요. 세무서에서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것을 을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세무서로 하여금 내가 아닌 을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권한이 A 갑에게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분명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피기망자는 재물이나 이득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처분이 뭐야? 세금이나 채무가 나한테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입니까? 이 갑이?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갑한테? 따라서 꺽쇠 2번. 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나 채무를 내가 갑이 아닌 당신에게 변제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이 사람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갑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결국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이다. 함부로 명의 빌려주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사회 감정으로 봤을 땐 사기죄가 되고도 남을 텐데 법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